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8페이지에 재산세 납세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납세무자,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원칙적인 납세무자 봅니다. 참고로 1번에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이것이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실 현재 아닙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6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인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무상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고보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요.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이요. 공유재산의 경우. 여러분 공유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들은 민법에서 배우다시피 항상 뭐가 있냐면 공유자들은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쭉 그 지분이 있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요.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밑줄 쫙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공유자 중에서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공유재산의 경우 하여튼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다. 누가 납세무자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가로 안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뭐예요?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은 50%, 을은 5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OX, X입니다. 지분에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양가로 3번도 이제 처음 한번 배워보네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 그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 바꾼다 그러면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하는 걸 뭐로요?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그래서 시가 편익 비율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면적 비율 X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눕니다. 아까 취득세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소재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역시 면적 비율 X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그럴 때 주택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의 건물, 이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 주택에 대해서요. 자, 세액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액 계산하는지는 또 뒤에 연결돼서 나왔는데 하여튼 세액 계산했어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냐? 그럼 주택과 토지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봤더니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 자 시가 편익 비율을 나눠봐요. 그래서 각각 계산해봤더니 산정해봤더니 시가 편익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만약에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원은 저 누가요? 을이. 이 토지 소유자 을이. 40만 원은 주택의 소유자 누가? 갑이나 압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해서 그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꾼다는 뻔히 뭐 요 시가 편익 비율을 뭐로? 면적 비율로 나눠. 자 이렇게 바꾸겠죠?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위 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운 위 1에 언급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 현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자 재산세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쭉 밑줄인데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쫙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이쪽 와서 조금 멀리 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지금 배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게 이겁니다. 지금 읽은 것이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자,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또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자, 이럴 때는 누구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하냐?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을이요. 매수인 을이 만약에 올해 18년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요거 칸에 올라와 버렸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매수인 을이냐?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을인지 매도인 갑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재산세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고요? 과세기준일 6월 1일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입니다.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 갑이고요. 근데 5월 31일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6월 1일 현재 열세 받아가지고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매수인.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는 건데,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을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요.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는데 보니까 5월 30일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을 치렀네. 그럼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잔금 똘똘한 주부들 잔금 지급 시기가 6월 1일 주택을 살 때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잔금 지급 시기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도래하면 생각해 봐요. 연체료를 한 달이나 두 달 무는 게 싸게 먹히는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내는 게 싸게 먹히는지, 세금 내는 게 따져봤더니 연체료 무는 게 싸게 먹힌다. 세금 내는 것보다. 그러면 자 연체료를 물고 자 잔금을 언제 치러요? 6월 1일 이후에 치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무자가 돼? 매수인이. 재산세는요. 보유세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면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매도인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가 과세기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문제는 보세요.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신고를 안 하면
과상국 입장에서는 언지자금 치러주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자, 과세기준일까지 권리 변동인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이런 신고를 공무상 소유자 해주게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언제자금 추 이런 걸 몰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냐면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말이 안 나왔다. 다시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권리 변동인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누구고?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되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예외 동그라미 2번 두 번째입니다. 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런 것도 살짝 몇 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제는 이게 종중재산인데요.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보면은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저희 당수거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농지가 그런데 저희 집안 가족들은 그 가까운 문중 저기들은 다 알아요. 이거는 종중재산이다. 이거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당수거는 살아계실 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상속재산에 돌아가시면서 섞이면서 돌아가시면서 몇몇 저희 가까운 문 중에 몇몇 분들이 이 땅을 갖다가 명분은 종중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문 중에 어른이신데 싹 이렇게 모르게 하면서 싹 해가지고 이렇게 판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판 대금의 일부를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횡령을 했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집안끼리 그것도 횡령인데 그걸 감옥에 쳐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따지고 그냥 혼내고 그랬는데 돈 벌어서 갚아놓을게요. 막 그랬는데 갚아놓을게 어떻게 갚아놔. 그냥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봅니다.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과세당국에서는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면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근데 종중소임을 만약에 법령에 반대해석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요? 종중입니다. 세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도 없네. 양가로 2번 주된 상속자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냐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어요. 사실상 그러면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요. 이분이 사망신고가 되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기에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도 아직 몰라요. 누가 이 재산을 사실상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굴 납세의무자로 하느냐?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쫙 밑줄이고 주된 상속자가 포인트인데 보충에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시험에도 얘가 그 주된 상속자 자세한 요 내용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자, 상속지분 한번 말씀드렸어요. 취득세 할 때.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인 각자였습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재산세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아니라요. 상속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 지분을 보고 판단해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똑같다고 그랬죠? 1. 거기다가 배우자는 여기다가 5할을 가산해서 1.5입니다.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다.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번.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 2명 이상이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느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2명 이상이면 좋은가? 2명 이상이면? 네, 2명 이상일 리는 없고, 그랬더니 제가 어떤 주부 선생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2명. 자, 여러분. 그 50대 남성분들은 한번 제가 그 유머 안 했었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50대 주부들한테 남편이란 짐덩어리래요. 짐덩어리. 짐덩어리, 저 바깥에 나오면 짐덩어리, 안에 있으면 구벅덩어리.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비참하게 막 그러면서 막 남성분들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자녀들이 2인 이상이에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그럴 때는 제일 연장자 등. 자, 다시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요.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사익상속세자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X요. X입니다. 자, 공동 상속인 아니에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지만 상속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예? 이거 잘 봐요. 근데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익상속세자 신고도 안 됐을 때가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인 이상일 때는 누구?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정확히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3번을 봅니다. 매수계약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계약제가 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대시 끊습니다. 첫 번째 요건. 반드시 누구랑?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법인과 그러면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시 끊고 재산세 대상 재산을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도 대시 끊습니다. 또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끊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누굴 납세무자로 한다고요?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쫙 밑줄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국가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보세요. 연부금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는 누구 거냐? 공부상으로 국가 등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매수계약자가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매수계약자한테. 그래가지고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도 실질적으로 매수계약자한테 실질적인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가지고 누굴 납세무자로 해?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건.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국가와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재산세는 비과세한다. O, X. X입니다. 과세하는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쭉 미술입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 자, 이것도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공부상 국가 등으로 되어 있지만, 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이거 누가 납세무자냐? 매수계약자. 자, 즉,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되는 경우 봅니다. 여기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 저 수탁자 이걸 갖다 위탁자로 바꾼다고 하더니 이거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직 책도 좀 약간 좀 추록 같은 것도 조금 좀 내야 되는데 개정세법 지금 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법 예고가 되는데 법 같은 것들은 특히 법률은 바뀐다고 하다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정부 입법 나왔어요.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문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 이것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다시 바꾼다고 하다가 안 바뀌었어요. 자,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바꾸면 누구로 바꾸겠어요? 위탁자로. 옛날에 위탁자였다가 지금 수탁자로 바꿨어요. 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고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자 신탁재산입니다.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인데 신탁이 있는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합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신탁하게 되면요, 대외적인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돼요. 이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자,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위탁자. 자, 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위탁자가 이 실제 예재산이니까 위탁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해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몇 년 전에 바뀐 건데요. 25년 전에 바뀐 건데 수탁자로. 왜 바뀌었냐면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했던 이런 경우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꾼 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일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신탁해 놓고 모아놓고 그 막상 이제 세금을 안 내면 재산세 안 내면 세금을 추징해야 되는데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막 그러니까요. 이거를 세금을 추징하거나 압류하거나 그런데 여러 가지 곤란한 애로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탁자를 바꿨습니다. 수탁자를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수탁자가요 알아서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면요 위탁자한테 받거나 세금 받거나 그래가지고요 알아서 돼요. 안 내? 그러면 그냥 얘가 이 재산에서 뭔가 수익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는 얘 건데 위탁자 건데 수탁자한테 세금을 부과한다. 또 여러 가지 신탁법에 의한 뭐 여러 가지 또 뭐 신탁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탁자로 바꾼다고 하다가 안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자,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탁자라는 거, 수탁자라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도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토지를 신탁했고요. 수탁자한테. 또 병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B라는 토지를 을한테 신탁했어요. 그러면 자, A 토지하고 B 토지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됐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A 토지에 대해서는 요 A 토지에 대한 B 토지는 B 토지는 각각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 내는데 요건 안 내면은 요거만 압류 들어오고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대답이 오늘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박수를 힘차게 쳐주고 시작하다네. 지금부터 대답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29회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신탁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수탁자. 반드시 기억합니다. 양가로 5번 채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데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사업시행자. 자, 그래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 밑줄짝입니다. 시험에서 바꿀 어떻게 나왔냐? 자, 요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환지 시행 전 토지 소유자. 환지 시행 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러분. 양가로 6번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 참고에 한번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은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면 소유권 귀속 자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쟁송 중에 있는 재산이거나 공무상의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만약에요, 여러분, 어떤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귀속이 불분명해. 자, 이런 재산은 이겁니다.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쟁송 중인데요. 소송 중이라는 건데 쟁송 중.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갑이란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이 재산에 대해서. 근데 을이란 사람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어요. 서로 지금 자기 거라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판 끝날 때까지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뭐에? 불분명합니다. 지금. 그잖아요. 소송 중이니까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누굴 납세의무자로 하느냐?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 딱 요 하나예요.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자,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자, 이랬을 때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봅니다.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사용자. 쫙 밑줄이고 포인트 사용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면 여지없이 수험생들이 틀리느냐?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렇다죠,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는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 사람은 어디 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요한 걸 다 한번 쭉 이번 수업에는 다 봤습니다.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과세표준이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춥다고 그래가지고 또 히타를 틀어놨더니 덥구만 더워.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자, 밑줄입니다. 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 그것처럼.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그저 보통징수하니까 개인 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 X, X입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법인 장부상 가격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시가편에 관계없이. 그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국수공판법 푸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그런데 재산세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하냐면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편액으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하니까 항상 무엇으로 해요? 시가편액으로 계산합니다. 네, 근데 시험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제가 시가편액 1억짜리 부동산을 자 7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해요. 20년 전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하든 말든 처음에 사실상 취득가격 한 7천만 원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편액으로. 법인 소유 재산도 뭐로? 시가편액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151페이지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에 요까지만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볼게요, 제가. 시가편액에 요까지만 밑줄이고.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 또 밑줄입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요 시가편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편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현재 토지 건축물은 자 몇 프로요? 70%. 주택은 몇 프로요? 60%를 말합니다. 자, 이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뭐든 무조건 주택은 60%입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의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요거 60%입니다. 주택은. 토지는 몇 프로요? 70%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구할 때요.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예요.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랬잖아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가.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곱하는데 몇 프로의 토지니까 70% 곱한 얼마예요? 7천만 원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자, 보세요. 또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자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죠. 아파트 같은 것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할게요. 공시가격이. 그럼 1억 원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작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를 곱한 6천만 원이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고. 그래서 시험에서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립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 주택가격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뭐예요? 틀립니다. 반드시 뭘 곱해야 되는 애들?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합니다.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시가표준액에다가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주택은 다 6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표 결정했어요. 아니구나. 양가로 이번 선박을 봐야 되겠구나.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표를 곱한다?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얘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출됐던 건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 X요. 재산세 과세표 결정 시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 X. X입니다. 모두요? 건축물도 공정시장가액 곱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을 봅니다. 재산세 이제 과표 결정했으니까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세율 개요를 봅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재산세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밑줄.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세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시, 재산세,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당연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그 해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올해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 좀 세금을 깎아주거나 천지변 나면 깎아주잖아요. 지진 나고 그런지요. 또는 재정 수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무슨 경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세율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었거나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조정했어요. 그러면 그 해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요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가감 조정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땡.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입니다. 자, 언제까지만? 해당 연도만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 제가 맨날 그렇게 연습했더니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그랬더니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자, 가감 적용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맞춰야지, 그러면. 자, 양가로 2번 표준세율, 동그라미 3번은 됐고, 개회에서 3번은 됐고,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자, 표준세율. 재산세는 세율이요.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다 다른데요. 자세한 이제 세율은 3월부터 이제 우리가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다음 순환에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3월부터. 근데 오늘은 뭘 좀 보려고 하냐면요. 그 분리대상 토지에 그 비례세율 돼 있고 하여튼 농지, 목장, 예정이면은
0.07% 돼 있고 1천분의 0.7이니까 0.07%. 뭐 공장용지 같은 것들은 0.2%, 골프장 고라시형 토지는 4%인데요. 그냥 골프장 고라시형 토지는 그 표에서 몇 프로요? 4%. 1천분의 4% 세율 정도예요. 사실상산 토지는. 나머지는 뭐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요. 151페이지 맨 아랫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넘어갑니다. 전국 아니고 시군구 관할구역 내,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시군구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 표준액을 세액으로 해서 밑줄이요.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누진세율은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표를 보세요. 과세 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야, 1억 원 초과.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은 1천분의 2, 0.2, 0.3, 0.5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진세율입니다.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을 구했더니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몇 번째 과표 구간에 해당돼요? 과세 표준 구했더니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몇 번째 과표 구간? 두 번째.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 해당되죠? 그럴 때는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5천만 원 곱하기 위에 거기 5천만 원 곱하기 1천분의 2, 즉 0.2%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자 6천이라고 했으니까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5천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에 0.3%니까 얼마입니까? 1천만 원에 0.3% 얼마냐고요? 3만 원.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억 1천만 원이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이. 그러면 세 번째 과표관에 해당되죠? 25만 원 플러스 1억 1천이니까 1억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곱하기 0.5니까 5만 원. 산출세액 얼마?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초과 누진세율은 하나의 과표관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뜻만 아시면 돼요. 자, 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 과세 기준 현재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가액을 소유자별로 역시 합산한 금액이죠. 밑줄이요. 금액에 대해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의 의미를 소개해 드렸고요. 또 2번 건축물 세율, 다음에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건축물 세율은 나중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이러면서 나중에 배웁니다. 오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건축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3월 달에 본격적으로 합니다. 3월 달하고 5월 달에 걸쳐서 주택의 세율입니다. 주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주택은 항상 알아두셔야 돼요. 별장은 지방세 사실상산이잖아요. 재산세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며, 자 밑줄이요.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상 재산이다 보니까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니은번 1천분의 얼마?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은 재산세 몇 프로요? 4% 세율이 적용됩니다. 1천분의 44%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부터. 별장 이외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 소유하고 있는, 자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는 주택을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표관이 4단계로 되어 있죠?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주택별로 포인트입니다.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경기도 광명시에 여러분이 A주택도 있고 B주택도 있을 때 소유자별로 그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요? 따로따로 주택별로요? 따로따로 주택별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해당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택별 돼 있고 거기다 써 있고 땡냐 해서 소유자별 합산 X입니다. 소유자별 합산 X예요. X고 주택별로입니다. 그리고 4단계, 과표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6천만 원 이하 0.1%, 1천분의 1. 그리고 3억 원 초과하면 0.4%, 1천분의 4.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오늘은 그냥 주택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인데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거기다가 구분한 X예요. 합산한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구분한 X. 건물과 토지 구분한 이러면 틀려요.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인지. 자,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주택의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재산세를 계산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요.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항상 주택은 하나로 하잖아요.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에요.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자, 여기다가요.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 세액 계산합니다. 자, 그러는 건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 금액이에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 금액.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에요. 구분한으로 바꿔시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각각 건물과 토지 세율이 아니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세액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까 배운 게 이거예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나온 세액의 60%는 자,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누가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배운 거 납세의무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뭐로 나눈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이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배운 건 그럴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항상 주택은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바꾼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아,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속 여기에 시선이 고정돼서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뭔가 생각한다는 건데 참. 앞으로도 20번 이상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25번, 30번 정도 얘기해 줄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고. 한쪽 가르친 4번 선박 및 항공기 세율. 고급 선박 1,000분의 50 밑줄입니다.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의 세율이 최고 높아요. 5%로. 1,000분의 50, 5% 최고 높아요. 그 밖에 선박이나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인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재산세에서요.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에서 보니까 그러면 알겠네. 재산세에서 별장이라든가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자, 얘네들은 몇 프로냐면 4% 세율 정도예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든 건축물이든 골프장. 자, 토지든 골프장, 건축물이든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급 주택은 아까 거기 주택분, 거기 얘기를 안 했구나. 뒤에 고급 주택은요 안 했구나. 고급 주택은 여러분 거기 그 별장 2회 주택 있잖아요. 153페이지 맨 위에서 아래로 세 줄 내려오면서 동그라미 2번 별장 2회 주택 있죠? 그 별장 2회 주택 제목 찾으셨어요? 네.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별장 2회 주택 거기다가 별장 2회 주택 거기다가 고급 주택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급 주택 포함. 아, 이거 빠졌구나. 고급 주택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고급주택 포함.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포함 이렇게 써놓습니다. 고급주택 포함 써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고급주택 포함 써놓으시고. 자, 고급주택은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근데 고급 선박 있죠? 재산세에서 고급 선박은 몇 프로냐면 최고 높습니다. 몇 프로요? 5%예요. 앞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이것 또한 30번 이상 얘기해 드립니다. 30번 이상.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락장, 고급상은 몇 프로? 4%. 고급 선박은,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 일종되고. 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라고요? 5%입니다. 시험에서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 주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고급 선박은,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볼펜 잠깐만. 이따가 어차피.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중과세율은 뭐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중과세는 나중에 볼 거고, 그 제5절 비과세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요. 자, 154페이지 비과세하고 특히 제6절 납세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할 건데, 다음 주에 그 종부세 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짝이에요. 부동산 보유단계수가 되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납세 절차는 같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남겨놨다가 재산세 같이 종부세하고 바로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절 보세요. 재산세 다 보고 종합부동산세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세, 이제 소득세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넘어갈 거니까 그때 이제 자, 다음 주에 또 빠지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니까요. 자, 고개를 드시고, 아이고 시간이 또 휙 지나가 버렸네. 아무리 늦었지만 복습은 하고 가야지 우리가. 자, 절 봅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합니다. 오늘 배운 걸 복습을 하면, 자, 재산세라네. 우리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배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는 외관상 권리자예요?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자체가 등기 명의와 그 실질 소유자인지 따지지 않고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고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취득세랑 이게 차이점이에요. 등록 당시 가액이고. 자, 근데 예외적으로 C값 손익이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는 가액이 C값 손익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을 결정해? C값 손익을 과세 표준 결정하고 과세권자가 지자체장이.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C값 손익과 관계없이 사실상 그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셔야 돼요, 우리 저 사장님들 저 뒤쪽에.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각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뭘 과세 표준합니까? 취득 당시 그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부동산 가액.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뭘 과세 표준해? 부동산 가액입니다.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또 뭐? 얘 가압류 나면 같이 나오는 거 있어야지. 가처분 등기, 재산 처분지 가처분 얘기해드렸잖아요.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 이런 애들은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해? 전세 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합니까?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정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율이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자,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부동산 등기 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이런 거. 자,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명세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예요. 등록명세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합니다. 그죠? 시가평행 비율로 나눠서 뭘 X야 시가평행 비율로 나눠서 각각 안분해서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몰빵 취득세는 수입을 어떻게 한다? 안분하고 각각 어휴 괜찮아요. 자 여러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수강생분들은 한 사람 누가 대답하다 틀리면 아 참 하면서 공부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제 다 자기는 막 틀리고 그러면서 자 봅니다.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아니 대답하셔야 돼. 그렇지. 자, 그건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 자 여러분 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면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무조건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에서 접수하기 전까지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원칙 기간 안 나와요. 예외적으로만 기간 나오는데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이 언제까지요? 60일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나오고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할 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아니고 이때 신고 기한에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봐주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같은 이 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자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원칙 부과되고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감면 있을 때만 농특세는. 그 다음에 재산세, 우리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원칙 얘는 물세인데 각각 자 원칙 물세에서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만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재산세 자 얘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그 다음에 울법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선박 항공기입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건축물 토지는 모든 토지고 건축물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됐고요. 자 재산세 주택에서요. 자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어떻게 한다? 봅니다.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외에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1동,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에 겸용될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이 50%는 어떤 게 그래? 1구의 건물이 자, 통일부 구인의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한다?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아셨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자, 1구 건물 50%, 1동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 요겁니다. 재산세 토지용급은 우리가 했습니다. 자, 토지용 모습에 따라 농지, 목장, 공장용지 같은 애들은 자, 어떤 거? 저일불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나 잡종지,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짬뽕 전부 다 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고급락상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일불상 토지로. 재산세 납세무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유효를 이제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의 사실상 소유자예요. 사실상 소유는 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 이런 거. 공유재산은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무자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각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그랬잖아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고 지분권자.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자 건물과 토지의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대해서 주택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한 다음에 그 나온 세액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면적비율로 나눠요, 시가평액비율로 나눠요. 시가평액비율로 나눠서 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배웠어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납세무자에서요. 상속계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수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상속이 계시된 재산인데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수자 신고도 안 되면 누구?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굽니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연장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구? 사용자. 이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걸면동 됐다고 봐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 부여받았다. 누구다? 매수계약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자 또요 여러분요. 재산세 납세무자 하나만 더요. 납세무자에서 아니 여러분 책 남기지 말고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누구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무자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이고 오늘 복습이 기네요. 할 수 없네요. 중요한 거. 자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뭐를 과세표준 결정한다?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 법인 장부상가액 아니라고 그랬죠? 예? 국가나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뭘 과세표준 재산세 결정해? 시가표준액입니다.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그런데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몇 프로? 60%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선박항공기 과세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재산세 세율에서 주택 별장은 몇 프로?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몇 프로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초과 누진세율. 그럴 때 고급주택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오늘 장시간, 오늘 시간 조금 오버됐네. 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자, 날씨가 며칠은 좀 이제 좀 풀린답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추워진다는데, 다음 주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